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저는 아직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노년을 앞둔 중년으로 보일 테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남들 시선을 신경 쓰고 사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힘든 일을 겪고 미혼모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죠. 오늘 저는 여기에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 사연들을 들으면서 그랬던 것처럼 제 사연을 듣고 공감과 희망을 얻게 될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업을 도전하셨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시고 그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게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거의 구겨지다시피 잠을 자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강한 분이었어요.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저와 저희 엄마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재영이 엄마 많이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에 실패한 건 다음 단계로 뛰기 위한 발돋움 같은 거야. 나 믿지? 난 아빠 믿어. 엄마는? 엄마도 우리 남편 믿지. 당신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돼. 우리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뭐든 해봐. 조금 더디기는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결국 제가 대학에 졸업할 때쯤에는 안정적인 기업체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일을 도우셨고요. 저는 명문대를 졸업한 후에 공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기업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사회 경험을 우선 많이 쌓아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그 나이 또래에는 연애도 하고 남자친구를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는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저는 못생긴 축에 속한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통통보다는 뚱뚱에 가까운 체격이었거든요. 대학생이 되어서 살을 빼니 살 속에 숨겨져 있던 사각턱이 드러났습니다. 인상이 짙은 편이어서 그런지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외모가 연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가수 강수지나 하수빈처럼 여리여리하고 예쁜 여자들이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사실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했지만 워낙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들을 개의치 말라고 교육하셔서 저는 신경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사각턱이야? 애들이 맨날 놀려. 얼굴이 네모라고. 그렇게 말하며 제가 울면 저희 어머니께서 미소를 띤 채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채영이 얼굴이 얼마나 개성있고 멋있는데. 남의 외모가 어떻든 그걸 가지고 놀리는 게 잘못된 거야. 사람은 각기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 어쩐지 제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도 생기고 자신감이 점점 낮아졌어요. 역시 이렇게 생긴 얼굴을 남자들은 싫어하는구나. 채영아, 너 턱 좀 깎는 건 어때? 요즘 성형수술 잘 되어 있잖아. 한번 도전해봐. 친구들은 그런 권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지도 않는데 뼈를 깎는 수술을 하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섭기도 했고요. 아무튼 주변에서도 성형을 권유할 정도였으니 저는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졌고 이성 앞에서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히려 더 연애를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이 30이 되도록 애인을 한 번도 사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30 넘어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그다지 눈치 보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제가 30일 때는 노처녀라는 말이 텔레비전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조금만 예민하게 굴어도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없던 히스테리도 생기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떠밀리듯이 결혼정보회사에 직접 가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나쁘진 않으신데 일단 나이랑 외모에서 조금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연상 괜찮으시죠? 회원님보다 연상이면 좀 나이가 있기는 해도 조건은 꽤 괜찮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말을 지금 듣는다면 정말 굴욕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말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요. 저도 연상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저희가 잘 매칭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만난 게 전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결혼정보회사가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있었다면 정말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아무튼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고 그 사람 나이는 37이었어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첫인상이 온화해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수찬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반가워요. 저는 이채영이에요. 네,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이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 모르게 결혼정보회사에 이렇게 등록까지 해두셨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억지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솔직히 노처녀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가입했어요. 그랬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왜 아무도 안 채갔지? 그 참 신기하네요. 그 사람이 능청맞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두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성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어요. 재영씨, 우리 만난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만난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랑 결혼하실래요? 결혼이요? 왜요? 싫으세요? 저희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채영씨 놓치기 싫습니다. 제 반지 받아주세요. 그 사람은 큰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공치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반지에 돈 쓴 거 처음이에요. 이게 10부 다이아라더라고요. 보통 5부나 7부 많이 하는데 전 더 큰 게 하고 싶어서.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전 남편의 집안은 저희 아버지 업계와는 다르지만 꽤 유명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의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희 부모님도 당황을 하셨어요. 지영아, 사돈분들이랑은 언제 상견례를 하게 되는 거니? 아빠, 지금 많이 바쁘시다고 한 달 내로는 자리 마련할게요. 뭐, 이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야? 아빠도 슬슬 언짢아지려고 하네. 죄송해요. 아니, 우리 채영이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야, 아빠 엄마가 속이 상해서. 그런 말도 했어요. 전 남편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은 후에 한 달이 넘도록 상견례 자리를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견례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전 남편이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세요. 제가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한 것도 다 어머님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이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남편이 그렇게 애원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의 도움 없이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리고 결혼식이 있기 열흘 전에 갑작스러운 호출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들은 소리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본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얘가 뭐가 좋니? 엄마 왜? 난 이 결혼 반대야. 그런 줄 알아라. 가봐. 현관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내쫓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리하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무튼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식에 시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 시댁에서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저희는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시댁에서도 저를 인정해 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태어난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진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왜 아이가 안 생길까? 내 문제일지도 모르잖아. 우리 검사하러 병원 가보자. 그게 채영아, 사실은 어? 왜? 병원 가기 싫어?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실 너랑 결혼하기 전에 20대에 정략 결혼을 한 적이 있어. 뭐라고? 그걸 왜 지금 말해? 들어봐. 근데 내가 아이를 못 갖는 몸이었어. 그래서 그때 이혼하고 그나마 건강한 정자를 냉동시켜 놨거든. 뭐? 그게 가능해?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그걸로 우리 시험관 아이에서 아이 갖자. 미안해. 나 너 놓치기 싫었어. 이제야 말한 거 정말 미안해. 지영아, 그래도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지? 남편은 울먹이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제라도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남편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알게 되어서 차라리 기쁜 마음이 더 컸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보관해둔 정자로 그 힘든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하려면 절대 못할 거예요. 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악으로 버텨서 겨우 3번 만에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었어요. 지금의 제 사랑스러운 아들을 임신한 걸 알게 된 날이었기도 하니까요. 당시에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드디어 우리 아이가 생겼어. 채영아, 고생했어. 나도 아빠 되는 거야? 정말 행복하다. 이제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댁에서도 기뻐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한 이후에 시댁에 사업을 물려받기로 한 아주버님이 사고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쫓겨났어요.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와. 나가. 어머님. 어머님? 이래서 사람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네가 아는 도사님이 넌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정말 저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버티려고 했는데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악귀 취급을 받으며 장례식장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처량하게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내놓은 자식이었던 남편이 후계자로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회사 일에 매진했어요. 언젠가는 저를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저에게 소홀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여보, 오늘도 회사에서 늦어? 알잖아. 형 죽고 빈자리 메우려고 나 엄청 노력 중이야. 힘들면 장모님 불러서 같이 지낼래? 아니야, 나 괜찮아. 나는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이지. 그래, 화이팅! 남편에게 섭섭함이 느꼈을 때마다 저는 제가 임신을 하고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민해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점점 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이를 임신해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또 내심 많이 불안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던 사업도 그 당시에 많이 힘들어져서 친정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가 가끔 전화를 하셔서 힘든 사정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채영아, 몸은 어때? 엄마, 괜찮아. 잘 지내시죠? 내가 자주 가야 되는데. 아유, 엄마가 가야 하는데 요즘 아빠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 심각한 거야? 아니야, 너희 아빠 알잖아. 금방 일어날 거야. 몸 잘 챙기고 김서방이 잘해주지? 제가 임신하고 8개월쯤이 되고 나서 남편은 급기야 아예 집에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라 해도 바쁘다며 받지 않기가 일쑤였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임신 후에 남편의 권유로 일도 그만둔 상태였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진정에도 제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예정보다 조금 일찍 진통이 오던 날에도 제 곁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이 좀 풀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 짐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저는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줬던 다이아 반지도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사라진 것이 없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그게 채영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우리 아이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농담하지 마. 내 짐은 다 뺐어. 그리고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알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미안해. 나도 우리 어머니 굳이 못 걷겠다. 나 회사 물려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애는 어쩌라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아직도 안 했어? 당신이 한다고 했잖아. 당신 진짜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미안해. 사정상 어쩔 수가 없겠네. 아이 잘 키워라. 난 너희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끊을게. 그리고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어지러운 상태였어요.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냉동 정자까지 받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 아이를 없는 셈 친다니.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꿈에서 깬 듯이 모든 게 와장창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별다른 일이 없다면 시댁 식구들이 집에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왜 왔니? 어머니, 수찬씨 집에 있죠.
저 수찬씨 좀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수찬씨 아이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참나. 너희 집 사업 망해간다며. 너는 애 자체가 애군에 달고 사는 아내야. 그냥 가라.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수찬씨 아이 낳았다고요. 어머니, 손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손자는 무슨? 수찬이 지금 결혼했어. 그냥 가, 경찰 부르기 전에. 결혼이요? 결혼이라뇨. 시어머니는 그렇게 인터폰을 끊은 채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벨을 누르고 저는 그 집 앞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경찰이 와서 저를 조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남의 집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의 집이라뇨. 저기 안에 야이 아빠가 있어요. 저희는 모르겠고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아니면 경찰서 같이 가셔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지영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엄마, 수찬 씨가 결혼을 했대. 이게 말이 돼? 아이고, 채영아. 일단 이러고 있지 말고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친정엄마 손에 붙들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통화를 하신 후에 언성을 높이시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 인간들이 정말 우리 딸을 뭘로 알고. 왜 여보, 뭐라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래? 나중에 얘기해. 재영아,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 엄마 아빠가 있잖니.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내가 너를 신경을 못 썼더니 이 인간들이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런 짓을.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저는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한 시부모는 본인들 인맥을 동원해서 저희 아버지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정락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전 남편의 와이프가 재혼을 한 후에 아이를 낳고 사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박, 아니 그 수찬이 그놈이 그 여자랑 다시 혼인신고를 했단다. 이게 말이 되냐? 너랑 결혼해놓고서 그 여자 집어보고 재혼을 한 거야. 우리 딸은 이용만 해먹고 그 여자 질투나게 했어. 아이고 머리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뒤통수를 붙잡고 쓰러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괜찮아? 여보. 그 길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몸 왼쪽이 전부 마비되는 후유증을 갖게 되셨습니다. 제 앞에 놓여진 모든 현실이 정말 끔찍한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저까지 정신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아버지 회사에 나가서 아버지 대신 일처리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 회사에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워놓은 터라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회사분들도 제가 일을 도우니 든든하다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재영 씨가 와서 뭔가 일이 더 수월해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극복할 수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마저 잘못되면 정말 저와 제 가족 모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심정으로 그 와중에도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제 아이는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엄마께서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남편의 결혼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의 삶에서 저는 완전히 쑥 빠져 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제 사랑스러운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신 후에 회사 대표로서 자리를 잡아주셨고, 저도 아버지를 도와서 회사 일에 매진한 끝에 결국은 부도 위기를 모면하고 전보다 더욱더 명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에 제자 회사를 따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이 그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근데 할아버지가 내 아빠는 아니잖아. 어? 그렇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지. 나는 할아버지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내 친아빠는 어디에 있어?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가슴속에 억지로 묻어두고 살았던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아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목 놓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오히려 아들이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 괜찮아. 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아빠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거야. 엄마가 힘들면 말 안 해도 돼.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줄 때가 됐다는 생각에 차근차근 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내 아빠야? 엄마 정말 힘들었겠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를 낳게 한 장본인이 그렇게 살아있으면서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게 나도 이해가 안 가. 엄마, 나 아빠, 아니 그 사람 만나봐도 돼? 아들의 제안에 저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괜히 만나면 상처만 받을까봐. 사실 그 사람들 엄마한테도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동현이한테도 그런 몹쓸 짓 할까봐 엄마는 무서워. 아들은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남편의 이름을 검색해본 모양이었어요. 하루 뒤에 저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지금 사회적 기업 운영하면서 좋은 사람 노릇하고 살고 있던데? 이거 다 가짜잖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도 돼? 엄마가 그 사람한테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으면 좋겠어. 아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내지 못했던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현아, 엄마 그럼 그 인간한테 복수해도 될까? 응. 엄마, 나 때문에 미뤄뒀던 거 다 해도 돼. 난 평생 엄마 곁에 있을 거고 엄마 편이야.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그래, 동현아, 고마워. 그 이후로 저는 제 변호사 친구를 만나서 양육비 지급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와 상담을 하고 보니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고 아들은 혼외 자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수찬 씨 아들이라는 거 확인하려면 그걸 먼저 해야 돼.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가오는 되어 있지? 당연하지. 나 내 아들을 위해서 싸울 거야. 그래. 사실 그 기업이 하도 유명해서 힘들 수도 있는데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고 소장을 받은 시댁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또 뒤로 숨고 전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도 사람 스트레스를 유발하던 말투는 여전했어요. 야, 너 미쳤니?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세요? 뭐 내 속을 떨어? 너 우리 상대로 소송 걸었더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희 아버지 회사가 좀 잘 나간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 아들도 그걸 원하고요.
그래. 너 이거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해라. 진짜 확인해야 하니까 검사 받으러 오라고 김수찬 씨한테 전해주세요. 뭐? 인연이 진짜? 욕하지 마시고요. 끊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자 검사 확인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핑계를 대며 1년이나 시간을 끌더라고요.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 기업에 비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데다가 고액 체납을 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며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여기저기서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매체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제 친구 변호사가 인터뷰에 응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오히려 그게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어. 인터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래도 될까? 그래. 이제까지 시간 끈 거 봐라. 저 사람들 이 상태로는 안 돼. 결단은 내려야 돼.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는 유명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신상과 제 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겪은 부당한 일들에 대한 걸 모두 다 털어놨어요. 기자도 들으면서 고개를 흔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 인터뷰가 기사에 실렸고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사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던 전 남편, 전시대기 기업이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폭로전이 이어지자 기업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도 전시모였습니다. 나 지금 네 회사 앞이다. 들어간다? 연락도 미리 없이 이렇게 갑자기. 라고 말하는 순간 전시모가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죽일 듯이 저를 누르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유언비어 퍼뜨려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 거짓말이었다고 다시 기사내. 그 기자 당장 불러. 어머님, 아니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무튼 제가 왜요? 다 사실인데요 뭘. 뭐? 이게 진짜 너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사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저희 아들 댁에 아드님 유전자 물려받은 건 사실이고 이제라도 사과하시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시모가 저에게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너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죽고 싶니? 이것 놓으세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녹음까지 다 되는 CCTV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러시는 거 다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전시모가 태도를 싹 돌변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예, 미안해 용서해다오. 내가 이렇게 빌잖니. 우리 아들이 철이 없었어. 양육비는 얼마든지 줄게. 소송 같은 잡스러운 건 하지 말자. 다 아는 사람끼리 왜 그러니? 그 우유부단한 인간은 어머님 꼭두가시였죠.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만 제 사무실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님 말씀처럼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고 있는데 제 사무실에 마침 저를 만나기로 약속했던 제 아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 들어가도 돼요? 동현아 나가자. 이분은 누구예요?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전시모가 대뜸 일어서서 제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네가 동현이구나. 난 이 친애니야. 어휴 이렇게 많이 컸네. 잘 지냈니? 이제 와서 미안하구나. 그런 전시모를 뿌리치며 제 아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제 아버지라는 분이 지금 저를 부정하고 계시는데 제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저희 엄마도 괴롭히지 마시고요. 엄마 가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 팔을 이끌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시모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뒤돌아서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잘못을 뉘우치시고 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엄마한테 했던 나쁜 짓도 대가 치르시고요. 차마 애한테 성질을 내지 못하고 분해서 부들부들 떠는 전시모를 보며 통쾌한 마음으로 저는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우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언제 그렇게 어른스러워진 건지, 당시에 어찌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 남편은 순순히 아들과의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는 당연히 전 남편이 친부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도 함께 진행을 했어요. 다른 폭로전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기업을 불신하며 불매운동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의 악행을 폭로했던 사람들도 힘을 얻어서 더 가열차게 폭로를 했고요. 저는 천천히 망해가는 시댁을 지켜보면서 이제야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조금씩 마음에 패여있던 깊은 상처가 아무는 기분이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지로 버티던 그 기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결국에는 전시모와 전 남편은 저와 저희 아버지 회사에도 굽신거리며 부탁을 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인어른? 누가 당신 장인어른이야?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딸이랑 손자가 받은 상처가 아무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러자 전시모가 또 그 값싼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저희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어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아, 너도 우리랑 좋게 풀었다고 기사 좀 내줘라. 진짜 우리 망하게 생겼어. 그런 전시모에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그 대단한 기업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미 다 기사 나갔는데 이제 와서 제가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말고도 당한 사람들 많던데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온 거야. 조금만 도와줘. 며느님분한테 도와달라고 하시지요. 왜? 그 며느님 조건 보고 결혼시키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 이미 오래전에. 채영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동현이로 봐서라도. 미쳤어. 이게 진짜 보자니까. 어디 그 입에 동현이 이름을 올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아줌마. 아줌마도 일어나. 나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파렴치한 인간 입에서 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꼴을 보고 꾹꾹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와 버렸거든요. 제 기세에 두 사람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래도 가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전에 당한 것 그대로 돌려주게 되었네요. 두 사람은 경찰에 손에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소송도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소송 결과는 당연히 저희 승리였고요. 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많이 힘들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제 예상보다 더 단단한 아이였어요.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나중에 변호사가 될 거예요. 변호사? 네. 엄마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편에 서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뭐든 할 수 있어. 엄마 우리 동현이 덕분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지? 알죠. 저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고 목표도 확실해져서 너무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우리 동현이 너무 사랑해. 전시대 기업은 저와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폭로전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중학생 때까지 키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양육비조차 지급을 못할 정도로 사정이 나빠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할 몫의 복수는 다 했으니까요.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게 쫄딱 망한 전 시댁.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시댁도 아니었죠. 저와 혼인관계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망할 집안은 회생하지 못하고 결국 빌빌대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빌미로 저에게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채영아, 동현이 잘 지내지?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그 입에 동현이 이름 올리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나 동현이 아무 관계도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니, 채영아, 그렇지 마. 저기 내가 힘들어서 그런데 조금만 도움을... 미쳤냐? 염치란 게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네 잘난 엄마 치마폭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봐. 그러지 말고. 그 인간이 전화를 붙잡고 애원을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사정이 많이 힘들기는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된 건 다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든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아들이 원한 대로 멋진 변호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키도 많이 크고 정말 듬직한 아들입니다. 저는 제가 따로 설립한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웃들과 더불어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 인간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후련했는데 여기에 털어놓고 보니 남아있던 작은 앙금마저 다 풀리는 기분이었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